자본 1-1 1장 3절 나 화폐의 유통 185페이지 노동생산물의 물질 대사가 이루어지는 형태 변화, 즉 W에서 G에서 W는 동일한 가치가 상품의 형태로 출발했다가 역시 상품의 형태로 같은 지점으로 되돌아오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이런 상품의 운동은 하나의 순환이다. 반면 이 운동 형태는 화폐의 순환을 배제한다. 이 운동 형태의 결과 화폐는 출발점에서 계속 멀어지기만 할 뿐 그곳으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는다.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이 전환된 모습, 즉 화폐로 움켜쥐고 있는 동안까지는 상품은 아직 제1 형태 변화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며 상품 유통의 절반만을 통과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모두 완수되고 나면, 즉 판매가 최종적으로 구매를 통해 완성되고 나면 화폐는 다시 그 소유자의 손을 떠나버린다. 물론 암화포 섬유 제조업자가 성경을 사고 난 뒤에 새로운 암화포 섬유를 팔면 분명 화폐는 다시 그의 손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그 화폐는 처음에 암화포 20자의 유통을 통해 돌아온 것이 아니며 오히려 화폐는 이 유통을 통해 암화포 직물업자의 수중에서 성경 판매자의 수중으로 떠나가 버렸다. 화폐는 오직 새로운 상품에 의한 유통 과정의 갱신 또는 반복에 의해서만 복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결과는 위에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상품 유통을 통해 화폐에 부여되는 운동 형태는 끊임없이 출발점에서 멀어져가는 과정, 즉 화폐가 한 상품 소유자의 손에서 다른 상품 소유자의 손으로 흘러가는 과정이며 그것은 곧 화폐의 유통이다. 화폐의 유통은 동일한 과정의 지속적이고 단조로운 반복으로 나타난다. 상품은 언제나 판매자 쪽에 서 있고 화폐는 늘 구매수단으로서 구매자 쪽에 서 있다. 화폐는 상품의 가격을 실현함으로써 구매수단으로 기능한다. 또한 상품 가격의 실현을 통해 화폐는 상품을 판매자의 수중에서 구매자의 수중으로 옮겨 놓으며 동시에 자신은 구매자의 수중에서 판매자의 수중으로 옮겨가서 다시 다른 상품에 대해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한다. 화폐 운동의 일면적인 형태가 상품의 양면적인 형태 변화 운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은 은폐되어 있다. 상품 유통의 본질은 오히려 그것과 반대된 모습을 보여준다. 상품의 제1 형태 변화는 화폐의 운동뿐만 아니라 상품 자신의 운동으로 보이지만 상품의 제2 형태 변화는 화폐의 운동으로만 보인다. 상품은 그 유통의 전반부에서 화폐와 자리를 바꾼다. 그와 동시에 유형물로서의 상품의 모습은 유통에서 빠져나와 소비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 대신 우리는 거기에서 상품의 가치 형태 또는 화폐 형태만 보게 된다. 상품은 벌써 그 자신의 자연적인 외피가 아니라 금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유통의 후반부를 통과한다. 그럼으로써 운동의 연속성은 전적으로 화폐 쪽에만 있게 되며 상품의 처지에서 볼 때 두 개의 대립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 과정이 화폐의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끊임없이 다른 상품과 자리를 맞바꾸는 똑같은 과정을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상품 유통의 결과
결과, 즉 한 상품의 다른 상품에 의한 대체는 상품 자신의 형태 변화에 따라 매개되는 것이 아니라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에 따라 매개되는 것처럼 보인다.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는 스스로 혼자서는 운동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품을 유통시키면서 그 상품을 사용가치가 아닌 사람의 수중에서 사용가치인 사람의 수중으로, 즉 화폐 자신의 진행 방향과는 늘 반대 방향으로 옮기는 역할을 수행한다. 화폐는 끊임없이 유통 영역에서 상품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이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출발점에서 계속 멀어져 간다. 따라서 화폐 운동은 사실 상품 유통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데도 오히려 거꾸로 상품 유통이 마치 화폐 유통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화폐가 유통수단이라는 기능을 갖게 된 까닭은 오로지 화폐가 상품에 자립화된 가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운동은 사실상 다름 아닌 상품 자신의 형태 변화 운동이다. 그러므로 이 형태 변화 운동은 감각적으로도 화폐의 흐름 속에서 확인될 수 있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아마포는 먼저 상품 형태에서 화폐 형태로 전화한다. 아마포 직물의 제1 형태 변화인 W에서 G에서 뒷자리에 위치한 화폐 형태는 마지막 형태 변화인 G에서 W, 즉 성서로 재전화하는 데서는 앞자리에 위치한다. 그런데 이들 두 형태 변화는 모두 상품과 화폐의 교환, 즉 상품과 화폐 상호 간의 위치 변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동일한 실물 화폐가 소외된 상품의 형태로서 판매자의 손에 들어가고 동시에 절대적으로 양도 가능한 상품의 형태로서 판매자의 손을 떠난다. 동일한 실물 화폐가 두 번 그 위치를 바꾸는 것이다. 아마포 제조의 직물의 제1 형태 변화는 이 실물 화폐를 직물업자의 주머니 속에 넣어주고 제2 형태 변화는 그것을 다시 끄집어낸다. 따라서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서로 대립해서 나타나는 이 두 형태 변화는 화폐의 두 번에 걸친 반대 방향으로의 위치 변경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와 반대로 일면적인 상품 전형, 즉 판매나 구매 가운데 한쪽만 행해지는 경우에는 화폐도 역시 단 한 번만 자리를 바꿀 뿐이다. 화폐의 제2의 위치 변경은 늘 상품의 제2 형태 변화, 즉 상품의 화폐로부터 재전화를 나타낸다. 동일한 실물 화폐가 계속 반복적으로 자리를 바꾸는 과정 속에서는 단지 어떤 한 상품의 형태 변화 과정뿐만 아니라 상품 세계 전체의 무수히 많은 형태 변화들의 복잡한 관계도 함께 반영되어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논의하고 있는 단순한 상품 유통 형태의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모든 상품은 유통에 첫 발을 들여놓는 순간, 즉 제1 형태 변화를 수행하는 순간 유통에서 떨어져 나오고 그 자리에서 늘 새로운 상품이 다시 들어온다. 반면 화폐는 유통수단으로 계속 유통 영역에 머물러 있으며
끊임없이 유통 영역을 떠돌아다닌다. 그래서 유통 영역이 얼마나 많은 화폐를 끊임없이 흡수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겨난다. 한 나라 안에서 매일 똑같은 시각에 여러 곳에서 무수히 많은 일면적인 상품의 형태 변화, 즉 구매와 판매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직접적인 유통 형태는 상품과 화폐를 언제나 실물 형태로 서로 마주보게 하고 하나를 판매라는 한쪽 편에 그리고 다른 하나를 구매라는 반대쪽 편에 두기 때문에 상품 세계의 유통 과정을 위해 필요한 유통수단의 분량은 이미 상품들의 가격 총액에 의하여 정해져 있다. 사실 화폐는 상품의 가격 총액을 통해서 이미 관념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지금의 총액을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사실 화폐는 상품의 가격 총액을 통해서 이미 관념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금의 총액을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두 총액이 서로 같다는 것을 자명한 일이다. 그렇지만 알다시피 상품 가치가 불변일 때 상품의 가격은 금, 화폐 재료, 자신의 가치에 따라 변동한다. 즉, 금의 가치가 하락하면 상품 가격은 상승하고 금의 가치가 상승하면 그에 비례하여 상품 가격은 하락한다. 이처럼 상품 가격의 총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그에 따라 유통되는 화폐량도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 유통수단의 양적 변동은 화폐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그 변동은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 기능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가치 척도로서의 화폐 기능에서 생겨난 것이다. 상품의 가격이 먼저 화폐의 가치에 반비례하여 변동하고 그런 다음 유통수단의 양이 상품의 가격에 정비례하여 변동한다. 금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더라도 은이 가치 척도로서 금을 대신하는 경우나 은의 가치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금이 은을 가치 척도로서의 기능에서 몰아낸 경우에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전에 유통되던 금보다 더 많은 양의 은이 유통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전에 유통되던 은보다 더 적은 양의 금이 유통될 것이다. 어느 경우건 화폐 재료, 즉 가치 척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품의 가치가 변동하고 그에 따라 상품 가치를 표시하는 가격도 변동하며 또한 이런 상품 가격을 실현하는 데 사용되는 유통 화폐량도 함께 변동할 것이다. 이미 보았듯이 상품의 유통 영역에는 하나의 구멍이 있고 그 구멍을 통하여 금 또는 은, 요컨대 화폐 재료는 일정한 가치를 갖는 상품으로서 유통 영역에 들어온다. 그래서 화폐가 가치 척도로 기능하고 그래서 화폐가 가격을 표현할 경우 화폐의 가치는 이미 전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제 가치 척도 자체의 가치가 하락한다면 그것은 당장 귀금속의 원산지에서 상품으로서의 귀금속과 직접 교환되는 상품들의 가격 변동으로 나타난다. 이때 다른 상품 대부분은 당분간 계속해서 이미 현실에서 유리되어 버린 낡은 가치 척도의 가치대로 평가되는데 이는 부르주아 사회가 아직 덜 발달된 경우 특히 그럴 것이다. 그러나 한 상품과 다른 상품 간의 가치 비율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그 결과 금이나 은으로 표시되는 상품들의 가격이 점점 상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비율로 조정되어 감으로써 결국은 모든 상품 가치가 화폐 금속의 새로운 가치에 맞추어 평가될 것이다. 이 조정 과정은 직접 귀금속과 교환되는 상품들에 의해 유입되는 귀금속이 계속 늘어남으로써 진행된다. 그러므로 새로 조정된 상품 가격이 얼마나 일반화되었는지에 따라 또 상품들의 가치가 새롭게 하락한 귀금속 가치에 얼마나 잘 맞추어 평가되는지에 따라서 상품 가격의 실현에 필요한 귀금속의 양이 과잉이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새로운 금이나 광산의 발견이 빚어낸 새로운 금이나 은 광산의 발견이 빚어낸 여러 현상을 일면적으로만 관찰함으로써 17세기와 18세기에 나타난 상품 가격의 등귀 현상이 유통수단으로 사용된 금과 은의 증가 때문이라고 하는 잘못된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하에서는 금의 가치를 주어진 것으로, 즉 사실상 가격이 평가되는 순간 주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금의 가치를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이런 전제 아래에서는 유통수단의 양이 실현되어야 할 상품의 가격 총액에 따라 정해진다. 이런 전제 아래에서는 유통수단의 양이 실현되어야 할 상품의 가격 총액에 따라 정해진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종류의 상품 가격도 주어져 있다고 가정한다면 상품의 가격 총액은 명백히 유통 상태에 있는 상품에 따라 정해진다. 상품의 양에 따라 정해진다. 1쿼터의 밀이 2파운드라면 100쿼터의 밀은 200파운드이고 200쿼터의 밀은 400파운드이다. 이처럼 밀의 양이 늘어나면 그것이 판매되면서 교환되는 화폐량도 함께 증가하리라는 것은 그다지 골머리 썩이지 않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상품량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면 유통되는 화폐량은 상품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증감한다. 상품 가격 총액이 가격 변동의 결과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 유통 화폐량도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이 경우 모든 상품 가격이 동시에 등귀하거나 하락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유통되는 모든 상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가격 총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고 그에 따라 유통되는 화폐량이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주요 재화 가격이 등귀하거나 하락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상품 가격의 변동이 실제 그 상품의 가치 변동을 반영하듯 아니면 단순한 시장 가격의 변동을 반영하든 그것이 유통수단의 분량에 끼치는 영향은 똑같다. 몇 개의 판매 또는 부분 형태 변화, 예를 들어 1쿼터의 밀, 20자의 아마포 직물, 한 권의 성경, 4갤런의 위스키가 각기 독립적으로 동시에 여러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자. 각 재화의 가격이 2파운드이고 따라서 실현되어야 할 가격 총액이 8파운드라면 유통에는 8파운드 화폐량이 들어와야 한다. 그러나 만일 이들 상품이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서로 형태 변화의 연쇄를 이루고 있다면,
즉 1쿼터의 밀에서 2파운드로 2파운드에서 4갤런의 위스키로 4갤런에서 다시 2파운드로 이제 8파운드 대신에 2파운드의 화폐량이 각 상품의 가격을 차례로 그래서 결국은 8파운드라는 가격 총액을 실현하면서 이들 상품을 유통시킬 것이고 그 2파운드는 최종적으로 양조업자의 손에 들어가 휴식을 취할 것이다. 2파운드는 4번의 유통을 수행한다. 이처럼 동일한 화폐의 반복적인 위치 변화는 상품이 이중적 형태 변화, 즉 두 개의 대립적 유통 단계를 거쳐가는 운동을 보여주며 또한 여러 상품의 형태 변화가 서로 뒤엉켜 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이 통과하는 대립적이며 상호보완적인 각 단계는 공간적으로 병존할 수 없고 오직 시간적으로만 연속될 수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척도는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나타내는 시간으로 표시되며 주어진 시간 안에 동일한 화폐량이 유통되는 횟수가 화폐 유통의 속도로 계산된다. 위에서 얘기한 네 가지 상품의 유통 과정이 예를 들어 하루 동안 지속된다고 하자. 그러면 실현되어야 할 가격 총액은 8파운드이며 하루 동안 동일한 화폐량이 유통되는 횟수는 4번이고 유통 화폐량은 2파운드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유통기간 동안 도식을 적용하면 동일한 화폐량의 유통 횟수 분의 상품 가격 총액은 유통 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의 양이다. 라는 관계가 성립한다. 이 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한다. 주어진 기간 동안 한 나라의 유통 과정은 한편으로 동일한 화폐량이 단 한 번만 위치를 바꾸는 즉 한 번만 유통되는 다수의 판매 또는 구매 즉 부분 형태 변화에서 이들이 제각기 독립적으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또 포함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동일한 화폐량이 횟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 번 유통하는 다수의 형태 변화의 연쇄도 포함한다. 그렇지만 유통되고 있는 동일한 화폐량의 총 유통 횟수를 알면 화폐량 한 단위가 유통되는 평균 횟수 또는 화폐 유통의 평균 속도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일매일 유통 과정에서 그것이 처음 시작되는 시점에 투입되는 화폐량은 물론 여러 곳에서 동시에 유통되는 각 상품의 가격 총액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일단 유통 과정 내부에 들어오면 한 단위의 화폐량은 다른 단위의 화폐량에 대하여 이른바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즉, 한 단위 화폐량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 다른 단위 화폐량의 유통 속도는 느려진다. 그러지 않으면 후자의 단위 화폐량은 유통 영역에서 완전히 튕겨져 나가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유통 영역이 흡수할 수 있는 금의 양은 거의 평균 유통 횟수를 곱했을 때 그것이 실현되어야 할 가격 총액과 같아지는 양만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폐의 유통 횟수가 증가하면 화폐의 유통량은 감소하고 화폐의 횟수가 감소하면 유통량은 증가한다. 유통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량은
평균 속도만 주어지면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1파운드짜리 태환 지폐의 일정 양을 유통에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그만한 양의 소버린은 1파운드짜리 금화를 얘기하고요. 그만한 양의 소버린을 유통 영역에서 축출할 수 있다. 이것은 은행들 간에 잘 알려져 있는 술수이다. 화폐 유통 일반이 단지 상품의 유통, 즉 서로 대립적인 형태 변화를 통한 상품의 순환만 보여주는 것이라면 화폐 유통의 속도는 상품의 형태 변화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즉 형태 변화의 연쇄가 끊임없이 서로 뒤엉키면서 신진대사는 금방금방 이루어지고 상품이 유통 영역에서 금방 사라졌다가 금방 다시 새로운 상품으로 대체되는 등이라는 얘기. 그리하여 화폐 유통의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는 서로 대립적이면서 서로 보완적인 두 국면, 즉 상품이 유용물의 형태에서 가치 형태로 전환하는 국면과 가치 형태에서 다시 유용물의 형태로 재전환하는 국면 또는 판매와 구매라는 두 과정의 유연한 통일성을 보게 된다. 반대로 화폐 유통의 속도가 느려지면 우리는 이들 두 과정이 분리되면서 서로 대립되는 것을 보게 되며 동시에 상품의 형태 변화와 물질 대사가 정체되는 것을 보게 된다. 물론 이런 정체 현상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유통 그 자체로부터는 알아낼 수 없다. 유통은 단지 현상을 보여줄 뿐이다. 화폐 유통의 속도가 느려짐에 따라 화폐가 유통 영역의 각 지점에서 점차 출몰이 잦아지거나 사라져버리는 것을 본 일반 사람들이 이 현상의 원인을 쉽게 유통수단의 양이 부족한 데서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일정한 단위 기간 동안 유통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의 총량은 한편으로는 유통되고 있는 상품 세계의 가격 총액에 따라 정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품 세계의 대립적인 유통 과정의 속도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 속도는 상품 세계의 대립적인 유통 과정들의 속도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 속도는 상품 세계의 가격 총액의 몇 분의 몇이 동일한 화폐량에 따라 실현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상품 세계의 가격 총액은 각 상품의 가격과 양에 의해 정해진다. 이들 세 가지 요인, 즉 가격의 변동, 유통이 되는 상품량, 화폐의 유통 속도는 각기 서로 다른 방향이나 비율로 변동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실현되어야 할 가격 총액과 그것에 의한 제약을 받는 유통수단의 양은 매우 많은 수의 조합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서는 상품 가격의 역사에서 극히 중요한 몇 가지 조합만 열거해 보기로 하자. 상품 가격이 불변인 경우 유통수단의 양은 유통되는 상품의 양이 증가하거나 화폐의 유통 속도가 감소하거나 또는 이들 양자가 함께 작용하면 증가할 수 있다. 반대로 상품량이 감소하거나 화폐의 유통 속도가 증가하면 유통 속도의 양은 감소할 수 있다. 유통 속도는 상품의 양이 그 가격 상승과 같은 비율로 감소할 때 또는 유통되는 상품의 양은 변하지 않지만 화폐의 유통 속도가 가격 상승과 같은 속도로 증가할 때 상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유통수단의 양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유통수단의 양은 가격에 비해
상품의 양이 더 급속히 감소하든가 아니면 유통속도가 더 급속히 증가하면 감소할 수 있다. 상품의 양이 그 가격 하락과 같은 비율로 증가할 때 또는 화폐의 유통속도가 가격 하락과 같은 속도로 감소할 때는 상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유통수단의 양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유통수단의 양은 상품 가격의 하락에 따라 상품의 양이 더 급속히 증가하거나 유통속도가 더 급속히 감소하면 증가할 수 있다. 갖가지 요인이 다양한 변이는 갖가지 요인의 다양한 변이는 서로 상쇄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의 요인의 끝없는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어야 할 상품 가격의 총액과 유통되는 화폐량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비교적 장기간 동안 고찰해 보면 각 나라에 유통되는 화폐량의 평균 수준이 얼핏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변동이 덜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주기적인 생산 공황이나 상업 공황 때문에 일어나는 혼란과 이보다는 드물지만 화폐 가치 자체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격심한 혼란을 제외하면 이 평균 수준으로부터 괴리는 예상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알게 된다. 유통수단의 양이 유통되는 상품의 가격 총액과 화폐 유통의 평균 속도에 따라 정해진다. 는 법칙은 상품의 가치총액과 형태 변화의 평균 속도가 주어져 있을 경우 유통되는 화폐 또는 화폐 재료의 양이 그 자신의 가치에 따라 정해진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상품 가격이 유통수단의 양에 따라 정해지고 유통수단의 양은 한 나라가 갖고 있는 화폐 재료의 양에 따라 정해진다는 잘못된 생각은 그것을 처음으로 생각해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다음과 같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 즉, 상품은 가격 없이 유통 과정에 들어가고 화폐는 가치 없이 유통 과정에 들어가며 일단 그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 서로 엉킨 온갖 상품과 기금속 중에서 각기 일부가 서로 교환된다는 가설이 곧 그 어리석음이다. 주화 가치 표지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통해 화폐는 주화의 모습을 갖는다. 상품의 가격 또는 화폐 명칭을 나타내는 금의 중량은 유통 과정에서 같은 명칭을 갖는 금화의 모습으로 상품만 만나야만 한다. 가격의 도량 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폐의 주조 업무도 국가가 담당한다. 주화 역할을 할 때는 입고 있다가 세계 시장에서는 다시 이를 벗어버리는 금, 은의 갖가지 국가별 제복을 통해서 상품 유통의 국가 단위 영역과 세계 시장 단위의 일반적인 영역이 서로 분리된다. 이리하여 금화와 지금 바렌골드 땅 지자에 쇠금자를 쓴 지금은 애초에 그 형상만 달라진 것일 뿐 금은 언제나 두 형태 가운데 하나에서 다른 형태로 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주조소에서 나오는 길이 곧바로 용해로로 향하는 길이다.
즉 금화는 유통되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느 것이나 마모된다. 그리하여 금화의 명칭과 금의 실체, 즉 명목적 내용과 실질적 내용이 분리되기 시작한다. 같은 명칭으로 된 금화들이 서로 다른 가치를 갖게 되는데 이는 벌써 중량이 서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유통수단으로서의 금은 가격의 도량 기준으로서의 금으로부터 괴리되고 따라서 그것은 더 이상 가격을 실현하는 상품의 실질적인 등가물도 아니게 된다. 이러한 혼란의 역사가 중세 18세기에 이르기까지 근세 화폐 주조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주화 속에 들어있는 실제 금을 가상의 금으로 전환시키려는 경향. 다시 말해서 주화를 상징적인 공식적 금속 중량으로 전환시키려는 유통과정의 이러한 자연스러운 경향은 어느 정도 마멸되어 주화로서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이러한 자연스러운 경향은 어느 정도 마멸되어야 주화로서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운지를 규정한 최근의 법률을 통해서도 인정받고 있다. 주화의 실질적 내용을 명목적 내용에서, 즉 금속으로서의 현존재를 가능상의 현존재에서, 현존재는 Dasein, D-A-S-E-I-N, 현존재를 가능상의 현존재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화폐 유통이라면, 화폐 유통은 또한 금속 화폐의 주화 기능을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표지나 상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금 또는 은은 극히 작은 중량 부분을 주조하기에는 기술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있다는 점, 그리고 본래는 비교적 저급한 금속이 고급스런 금속 대신에, 즉 은이 금 대신에, 구리가 은 대신에 가치 척도로 사용되었고, 따라서 이들이 더 고급스러운 금속에 의해 폐위되는 순간까지는 화폐로서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금화의 대용물로 은화나 동화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가 역사적으로 설명된다. 그것들이 금을 대신하는 것은 주화가 신속하게 유통되고 따라서 주화가 급속히 마모되는 영역, 다시 말해 판매와 구매가 쉴 새 없이 극히 소량의 단위로 번갈아가며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품 유통의 영역에서이다. 이들 보조화폐가 자칫 금 자신의 자리까지 빼앗아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것들이 금을 대신하여 지불될 수 있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법률을 통해 정해두고 있다. 여러 주화가 유통되는 각각의 특수한 영역들은 물론 서로 교차하기도 한다. 보조주화는 최소 단위 금화의 몇 분의 1을 지불하기 위하여 금과 나란히 나타난다. 금은 계속해서 소액 유통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보조주화와 교체되어 끊임없이 그곳으로부터 다시 배출된다. 은화나 동화의 금속 중량은 법률에 따라 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것들은 유통 과정에서 금보다 훨씬 빨리 마모된다. 따라서 그것들의 주화 기능은 사실상 그것들의 중량이나 가치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주화로서의 금의 기능은 그 가치 실체에서 완전히 분리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아무런 가치도 갖지 않는 물건인 지폐도 금 대신 주화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금속으로 된 주화의 표지에서는 순수하게 상징적인 성격이 아직도 약간은 은폐된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제 지폐에서는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사실 첫발을 내딛기 어려울 뿐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폐량 강제 통용권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폐란 강제 통용권을 지닌 정부 지폐만을 뜻한다. 정부 지폐는 주화에서 직접 발생한다. 그러나 신용화폐는 단순한 상품 유통의 견지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관계들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왕 한 가지 더 말해주자면 본래의 지폐가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신용화폐는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1파운드) (5파운드) 등의 화폐 명칭이 인쇄되어 있는 지폐는 국가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유통 과정에 투입된다.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같은 금액의 금을 대신하여 유통되는 한 이들 지폐의 운동은 화폐 유통의 법칙 그 자체만을 반영한다. 지폐 유통의 특수한 법칙은 지폐가 금을 대신하는 그 관계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칙이란 단지 지폐의 발행이 지폐가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금 또는 은의 현실적으로 필요한 유통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통 영역이 흡수할 수 있는 금의 양은 사실 어느 일정한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변동한다. 그러나 한 나라에서 유통수단의 양은 경험적으로 확인된 일정한 최소 수준 이하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이 최소량의 구성 내용이 끊임없이 바뀐다고 해서 즉 유통되는 주화 가운데 일부가 끊임없이 새로운 주화로 대체된다고 해서 이 최소 수준의 양이 변화하거나 유통의 흐름의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최소량은 종이로 된 상징물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반면에 만약 오늘 모든 유통의 수로가 화폐를 흡수할 수 있는 자신의 한도까지 지폐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들 수로는 상품 유통의 변동에 따라 내일 범람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모든 가치 척도가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지폐가 아무리 그 한도를 다시 말하면 유통 가능한 같은 액수의 금화의 양을 넘어서더라도 지폐는 전반적으로 신용이 하락하는 위험을 제외한다면 상품 세계 내부에서 그 내재적인 법칙들에 따라 정해진 금의 량, 즉 자신이 대신할 수 있는 금의 양만을 나타낼 것이다. 만일 지폐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면 1파운드 화폐 명칭은 사실상 4분의 1 온스의 금이 아니라 8분의 1 온스의 금을 표시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가격의 척도로서의 금의 기능의 변동에 발생한 경우와 같다. 이리하여 이전에는 1파운드 스털링의
가격으로 표현되던 가치가 이제는 2파운드로 가격 표현된다. 지폐는 금 또는 화폐를 대신 나타내주는 표지이다. 상품 가치와 지폐의 관계는 단지 지폐가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금의 양을 통해서 상품 가치가 관념적으로 표시되고 있다는 것뿐이다. 지폐는 자신이 표시하는 금이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치도 갖는다는 점에서 바로 그런 한 면에서만 가치 표지이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금이 가치도 없는 자신의 단순한 표지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가이다. 그러나 이미 보았듯이 금이 그처럼 대체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오로지 주화나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만 담당하면서 분리되거나 독립하는 경우뿐이다. 그런데 이처럼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독립하는 것은 계속되는 유통을 거쳐 마모가 이루어지는 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개개의 금화 모두에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금화가 단지 주화나 유통수단이 되는 것은 오직 그것이 실제로 유통되고 있을 때뿐이다. 금화가 단지 주화나 유통수단이 되는 것은 오직 그것이 실제로 유통되고 있을 때뿐이다. 그러나 개개의 모든 금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이것이 지폐로 대체될 수 있는 최소량의 금에서는 나타난다. 이 최소량의 금은 항상 유통 영역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유통수단으로 기능하며 오로지 이 기능의 담당자로서만 존재한다. 다시 한번. 오로지 이 기능의 담당자로만 존재한다. 따라서 이 운동은 다만 상품의 형태 변화 W에서 G, G에서 W 에서 서로 대립하는 두 과정이 끊임없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나타낼 뿐이다. 이 과정에서는 상품의 가치 형태가 상품과 대립하는가 싶으면 방금 그 대립이 소멸해버리곤 한다. 상품의 교환 가치가 자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기에서는 단지 순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금방 다시 다른 상품으로 대체된다. 그러므로 화폐를 끊임없이 한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화폐가 단순히 상징적인 존재로만 있어도 충분하다. 말하자면 화폐의 기능적인 현존재가 화폐의 물질적 현존재를 흡수하는 것이다. 상품 가격을 순간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화폐는 오직 자신의 표지로서만 기능하고 따라서 표지를 통해 대체될 수 있다. 화폐의 표지에 필요한 것은 단지 자신의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유효성뿐이며 종이로 된 상징은 이것을 강제 통용권에 따라 부여받는다. 이러한 국가의 강제권은 공동체 경계선 내부 또는 국내 유통 영역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화폐는 단지 이 영역에서만 유통수단이나 주화로서의
자신의 기능에 전념하고 그 결과 지폐를 통해 금속으로서의 실체에서 분리되어 단순한 기능적 존재만으로 모습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상 202페이지입니다.